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어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등의 예산안 부수 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두 번째 현장 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부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해부했습니다.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해 국민의힘은 당당히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고 당사자인 이 대표는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라면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마수, 전대룰 변경을 완료하고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한 여당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출석과 불응 사이에서 고심 중인 야당의 내부 분위기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어제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오늘 처리가 되는 건데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입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네, 본회의 개의 시가 이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 이른바 이 시트 작업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요. 본회의는 이 시트 작업이 마무리되는 밤 10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내년도 예산안, 여야가 어제 절충점을 찾아 합의를 이룬 수정 예산안입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던 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예산이죠. 이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경비는 이 절반 삭감된 2억 5천만 원이 배정이 됐고요.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525억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6,600억 원 증액됐고 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이 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957억 원 늘었습니다. 네. 여야가 각자 고수했던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 그리고 이재명 표 예산에서 서로 양보를 주고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여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합의된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으로서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는 이 불만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9석의 거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 없었고 항목 하나하나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는데 예산안 합의에 대해 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보인 이 대통령실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초보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약속한 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관철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양보 없이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예산안의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김진표 의장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중재에 나섰는데요. 이 막판 쟁점이 됐던 법인세 인하 문제를 비롯해 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이 세 차례의 중재안을 내며 예산 문제를 풀어내는 데 역할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에게도 여야 협상 과정의 난관과 이 자신의 중재안 의미를 설명하며 설득과 소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김 의장 이 예산안 합의 처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정치 현안으로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소신으로 잇따라 예산안 협상 시한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도 압박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양보 없이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 동의안도 보고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 오늘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엔 그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 상정에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일몰 법안 등 처리를 위한 다음 본회의가 28일에 잡혀 있어서 이때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보고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이 검찰 농단이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며 이 체포 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는데요. 이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 이 민주당은 특별한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율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여야는 예산 합의 처리 과정에서 부수 법안을 놓고 진통을 겪었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유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 법안을 김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당초 정부 여당은 3%포인트 인하를,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는데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되 최고세율에만 적용하려 했던 범위를 전 구간으로 확대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뒤로 미뤘고 이 기간 동안 양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상향하려 했던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해마다 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됩니다. 기본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과세율을 부과했던 2주택자는 일반 세율 적용으로 낮췄고 3주택자 이상은 12억 원 초과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상속세법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가업 상속공제는 대상 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고 30년 이상 기업의 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당초 정부안보다 최대 3% 늘렸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2%에서 17%로 5,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현장 조사로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찾았습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인 행안부의 대응이 쟁점이 됐는데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찾아 2차 현장 조사를 벌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특위는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통한 상황 파악, 전파, 관리 등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점검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는데 이 장관이 재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하지 않는 등 당일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가 일어난 지 1시간 5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는 등 현장 출동이 늦어진 데 대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고 체계 등 시스템 문제 지적에 주력했습니다. 참사 당시 중대본 소집보다 현장 구조가 시급했고 이후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본이 설치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꺼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국정조사 증인 채택도 요구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어 용산구청 내 CCTV 관제센터 등을 방문해 용산구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특위는 오는 27일과 29일 정부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특위는 내년 1월 2일과 4일, 6일 등 사흘간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당하면 즉각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용 조작 수사라며 검찰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이 두렵냐며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야당 탄압을 운운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책임이 없다면 검찰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왈가왈부 무슨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말대로 이게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혀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라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SNS에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성남 시민 이익이니 이 대표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또 성남FC에 모인 후원금 178억 원은 이례적으로 큰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조작 수사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이고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 대표는 28일 검찰 소환 통보에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를 할 거냐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와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친명계 내부에서조차 여당의 방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선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와 상임정국위를 잇따라 열고 당원 투표 100%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의무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국민 기만이자 무의미한 공수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은 엉성하고 부동산 부양 같은 무리수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면서 강원도가 평화와 경제,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과 그 안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앤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긍정 평가가 44.5%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40% 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종종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44.5%는 윤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부정 평가가 줄고 긍정 평가가 이제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 현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풀이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가 48.56%, 이른바 단대 전략, 네. 단대 효과다. 단대가 단호한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있다. 네. 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결집을 좀 방해했던, 저해했던 네. 이 소통 방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국민 패널 100명을 모아놓고 국정과제 점검회의, 또 국가경제 자문회의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이 44.5% 발표된 조사 중에서는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높은
긍정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네, 긍정 평가를 한 이유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게 결단력과 추진력. 이게 거의 한 40% 정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39.9%니까 이것도 어떤 결단이냐.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또 예산안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 그리고 최근에 언론사와의 관련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 대통령의 이 판단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긍정평가 이유가 공정 및 정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30.9%니까 두 이유를 합하면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들을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그 결과도 보면 그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이제 또 40% 선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네. 계속 뭐 상승세 흐름에 있는 건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네. 어떤 요인을 가장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보수 지지층, 네. 물론 여기에는 중도도 있고 진보 일부도 있습니다. 지지층들인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그 지지층들이 임기 이후에 달아나면서 이탈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네. 11월 중순부터 뚜렷하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스타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어떤 여론의 반응이 있든 간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받았던 정권교체 요구를 받았었죠. 네. 그때의 이 지지층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 국정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도층이나 MZ세대는 더 많이 대통령 지지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 화이트 칼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는 여전히 민심이 외면돼 있는 상태지만 네. 지지층들은 똘똘 꽁꽁 결집하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네, 대선 때 그 지지율이 48%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네, 점점 좀 이제 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도어 스태핑, 이 소통 방식을 변경한 거, 소통의 변경은 제가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통을 변경하면서 또 부정적인 영향, 네. 이른바 보수 지지층까지도 대륙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구 경북 또 60대 주부층이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빚어지게 되면 정치적 논란,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에서 발언, 이런 부분들이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태도가 바뀌면서 대통령의 지지층들, 특히 지난 대선에 48.56%의 지지층들이 계속해서 결집해가는 네.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예. 다음 여론조사가 노동개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여러 가지 이제 세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가 과반이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69시간제 노동개혁 방향에는 뭐 시간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그 외에 임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 또 노동자의 대우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가겠다. 또 대기업의 정규직과 대기업의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 사이에 좀 차이를, 또 차별을 좀 해소하겠다. 이런 또 혁신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69시간, 52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반대가 55.3%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찬성은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69시간이면은 신동진 앵커께서는 하루 몇 시간 주 5일제로 하면 일하는 건지 아십니까? 거의 14시간입니다. 14시간이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해서 네. 거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건 무슨 완전히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되는 거. 물론 이제 최대 69시간이기 때문에 네. 만약 그런데 이런 제도가 완화돼 버리면 우리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노동시간이 그동안 가장 긴 국가 중에 한 국가였는데, 네. 이 69시간에 대해서는
55.3%는 중도층에서도 좀 부정적 의견이 네. 더 강하게 나타내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찬성 41.1%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좀 근접해 있는 그 수치가 좀 인상적이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일반 국민 그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뽑는 전대룰 개정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민심 없이 이제 그 당심으로만 여당의 이제 대표를 뽑겠다는 국민의힘 움직임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결과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원 100% 룰에 대해서 이곳 저곳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네. 이른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배제 룰 아니냐? 아니다, 무슨 소리냐? 당의 정체성은 당원들 100%가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네. 실제로 이제 2003년까지는 당시 이제 보수 정당이 한나라당이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뽑았거든요. 근데 네. 2004년에 박근혜 전 대표 시절부터 민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민심을 반영했던 것인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에서도 당원 100%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절반이 살짝 넘는 50.4%가 당원 100%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반대, 찬성 38.5%는 어딜까요?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게 마지막 여론조사를 또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 당심과 민심이 이제 확연한 그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로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친윤계의 단일 후보가 당권을 놓고서 경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결과 또 나왔죠?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석 오늘 하이라이트가 네. 바로 이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유승민 대 친윤 단일 후보 전 국민에게 물어본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본 조사 결과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다 42.5%로 나타났고요. 네. 친윤 단일 후보가 28.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 왼쪽 조사 결과부터 먼저 꼼꼼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전체 응답자니까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층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때리면 때릴수록 일단 이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전체 응답자에서의 무게감은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42.5%로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 이 전당대회에 참여한다면 결선 투표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왜? 비윤표가 있으니까 비윤표를 딸딸딸 긁어 모으면 적어도 이 정도 유승민 전 의원의 파괴력이 나올 수 있는데 친윤 단일 후보입니다. 친윤 단일 후보가 전체 응답자에서 28.9%가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성에 차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친윤 후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더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당원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더 국민의힘 지지층인 것이 당원이거든요. 자, 친윤 단일 후보입니다. 무려 64.5%. 자, 유승민 전 의원이 9.4%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결선 투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설사 결선 투표에 올라가더라도 결선 투표에서는 당원입니다. 당원 100%의 친윤 단일 후보 한 명 대 유승민 전 의원이 맞붙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원은 더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이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그런 성격이 있는 네. 이 이제 투표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친윤 단일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왼쪽 표만 갖고 봤을 때는 이제 당심이 거기에 이제 또 포함이 되면 승부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오른쪽만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제 유승민 후보는 친윤 후보 단일 후보에게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뭐 확연히 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두 결과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조사 결과를 보면은 당원 100%의 결선 투표까지 새롭게 전당대회 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라 친윤 후보가
최종적으로 차기 당대표가 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새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이제 처리가 될 예정인데, 근데 합의문 발표를 어제 했는데도 네. 좀 뒤끝이 좀 남아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표 지역 화폐 예산 때문에 협상이 길어졌다. 또 이재명 대표는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서로 또 날선 공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합의 내용과 처리 과정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권 의원님. 일단 뭐 결론이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우선 들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결론 낼 거면 이렇게까지 끌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된 거 보면 법인세는 최고 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 낮추기로 네. 했고, 그리고 이제 시행령 관련한 조직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규정하는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일단은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그런 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한 거였잖아요. 근데 네.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긴축했다. 그리고 뭐 약자와의 동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는 긴축이 지금 이 시기에 맞나 이런 질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양극화가 되게 극단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가 긴축을 하는 게 정말로 적절한가? 이런 질문은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깎고 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앞으로도 어쨌건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합의가 그래도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점에서는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방금 얘기하신 긴축에 있어서는 지금 저는 긴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경제 위기 상황이 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회수하고 있는 긴축 재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결국 지역 화폐라는 것이 이건 또 양적 완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폐를 푸는 정책인데 지금 세계 정세와 맞지 않는 이 이전에 있던 정책의 예산을 고집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민주당이 이런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대로 변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윤 대통령의 당심 그 100% 발언을 거쳐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의총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근데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윤심만 따라서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비판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좀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론적인 면에서 당 의결권을 당원들만 행사할 수 있는 건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정당이라는 조직은 결국 항상 국민에게 지지를 구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지지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의 어떤 의견 수렴 과정조차도 뭐 일반적일 때보다 조금 급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사지 않는 더 스무스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처리가 된 점에서는 저도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사실은 당원 100%가 틀려서 이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과정상에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선거법만 해도 아무리 다수당이 되어서 선거법은 이제까지는 다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랬던 건 그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과 되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구나라는 걸 또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4년에 처음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그걸 1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당이 갑자기 이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었고, 심지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처음에 이 논의가 나왔을 때 자기는 당원 100%로 하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을 했던 네. 자기 입장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 어느 자리에서 당원 100%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결정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사당의 어떤 모습 이런 게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좁은 정치를 하게 되는 룰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전체 정치의 측면에서도 썩 좋은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그 8월 전당대회 때 국민 여론고 수렴을 좀 더 비중을 높였었죠. 네. 네, 그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로 이제 바꿨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신 100%로 결정을 한 그 배경에는 100만 당원 시대에 100만 정도면은 일반 국민의 민심도 이제 뭐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제 뭐 된 거 아니냐, 이런 그 논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 민심은 따로 분리해서 점점 더 많이 그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원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면 정말 일반 반장 선거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원칙적으로는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양당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어떤 본인의 어떤 당론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1,000원을 6번 내면 그냥 그 당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원이라고 해서 사실 뭔가 이 정당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론조사를 좀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어떤 흥행의 요소가 된다던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선택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배합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떤 이상적으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전당대회 룰 자체는 좀 미리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는 그때그때 어쨌건 좀 우려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의 대의원들의 투표 비율이 높은 건 어떤 것 때문이냐면 광주 전남의 당원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 쪽에 있는 후보가 나오면 이게 게임이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그 대의원들은 그 지역위마다 다 추천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들의 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어떤 지역 균형을 좀 꾀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하여튼 뭐 그때그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등가 그 비율의 불균형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네. 나오기도 하고, 일반 국민 2,000명이랑 전체 당원 수십만 그렇죠. 명이랑 어떻게 이제 그런 게 이번에 같이, 민주당에서 네. 이야기였죠. 네. 국힘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네, 이제 네. 나왔었는데, 그러면 권 위원장이 그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면 네. 좀 이상적인 네. 민심, 당심 비중이 좀 이상적인 비중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조건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당원들과 일상적으로 정강 토론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저는 당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적절히 다른 장치를 좀 섞는 게 좋다. 그게 여론조사든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이든 그런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이제 권비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이 당원 100%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결국 정당 정치, 정당주의에서 당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또 원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이 과대표 경우도 실제로 이 국민 뭐 몇 사람의 표가 당원 뭐 거의 수십 배의 투표권을 갖는 거와 같이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적절하게 섞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 룰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고 어떤 후보에게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만 이게 논란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번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당원권 100%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전의 전례가 한 거의 20년 동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당원 100%로 하면서 어떤 당의 통합, 뭐 당의 결집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좀 빠른 이런 전대 룰이라는 것이 너무 졸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분명히 저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미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나섰는데요. 경남FC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당시 경남지사부터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곧장 그 반격에 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경남FC 후원자를 다 공개하고 또 대가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결백하던 이재명 대표와 또 제3자 뇌물죄라는 여당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게 뭐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상황이 궁하신 건지 아니면 김의겸 대변인께서 상황이 궁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지적을 당했을 때 가장 궁할 때 나오는 말이 선생님 쟤도 그랬는데요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상대방도 그런 뭐 잘못이 있는데 뭐 덮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번 부분은 굉장히 아주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후원금 규모가 굉장히 작은 구단이 아이러니하게도 160억이라는 큰 후원금이 들어왔고 그 후원금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기업이 하필이면 그동안 의료부지로 묶여있던 데가 동일한 책임자를 가지고 있는 성남구청에서 그 규제를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혐의를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신 홍준표 대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 자체도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적고요. 그것이 어떤 대가성이 있다거나 이런 혐의를 제기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의겸 대변인께서 이런 걸 뭐 하나 억지로라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때 뭐 얼마 낸 기업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았냐 이 부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래도 뭐 금액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디테일하게 보셨으면 좀 웃겼겠지만 지금 그냥 궁하니까 좀 여러 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소환했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사실 이 성남FC 거는 되게 법정에서 되게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우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지금 비리라고 지금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일단 성남시는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그 이전한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이 성남시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권자가 그 대기업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건 되게 일반적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구미에서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적률로 이익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일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 더는 성남FC가 원래는 통일교가 운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통일교가 빠지면서 여기 돈을 마련해야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성남시에서 재원을 마련하지만 일부는 광고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와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것도 성남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그건 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뇌물죄로 법정에서 판정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까운 예로 어떤 예가 있었냐면 최순실 씨 관련한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최순실 씨가 K재단이랑 미르재단의 돈을 횡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성남FC의 돈을 가지고 이재명에 가까운 사람이 돈을 횡령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계속 그걸 재수사해달라고 해서 찾고 있지만 그런 정황이 지금 발견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뇌물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를 들면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에 홍준표 그 지사가 경남FC에 한 25억 정도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을 내준 사람들에게 재정이사라는 직위를 줬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방식의 구조로 보면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재정이사라고 하는 직위를 대가로
돈을 받아온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함부로 이것을 뇌물죄로 결정하게 되면 행정 자체가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안으로 이제 토론이 옮겨지니까 다시 이제 또 부쩍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28일 소환을 하겠다고 이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그 전체적인 좀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으로 좀 이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28일에 불출석할 경우에 1월 초 중순까지도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민주당 당내 분위기도 더불어서 좀 궁금합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 이 발언에 조응천 의원은 김남국 의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서로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서 그 네.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 네. 입장에서 어떤 게 진실인지 궁금하고요. 네. 소환에 응해야 된다, 또 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또 갈리고 있는데 더불어서 좀 당내 사정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저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못한데 우선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더라도 네. 그것과 별개로 지금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출석도 하고 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그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은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입장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나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건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게 조응천 의원과 관련된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렇죠? 거고 네. 반대의 경우 어쨌건 이게 사실은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가 이제 김남국 의원의 것인데 저는 꽤 비등비등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굳이 그 갈등을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내적으로는 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출석을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네. 권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수사 자체가 저는 좀 그러니까 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사에 응하고 그 어떤 수사 자체가 좀 되게 과잉적이었다, 편파적이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출석에 대한 네. 출석에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네. 저도 이제 뭐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어쨌든 측근들에게 혐의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대장동 일단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혐의점이 주어지고 있는 이 측근분들이 이 대장동 일당에게 어떤 특혜를 주거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기들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결국 권한을 가진 누군가를 대리해서 수치를 했을 것이 이제 뭐 정상적인 논의 사고상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신들의 측근을 데리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좀 검찰이 좀 과잉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거나 수사가 좀 과도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출석을 하셔서 이제 수사에 임하시고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이제 불합리하게 죄가졌던 분들, 과잉 수사가 됐던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시는 게 원론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아닌 사회 이슈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만 숙직을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가 기각을 한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남성 직원들만 숙직을 하는 게 차별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문성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좀 앞에 얘기들 답변을 짧게 했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문
장문을 읽고 왔는데 내용 굉장히 짧아요. A4 용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네. 이 결정문 내부에서도 모순이 너무 많아서 이 인권위의 결정이 지금 이제 기각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기각을 한 건지 아닌지조차도 이 내용만 봐서는 모를 정도입니다. 마지막에 기각한다는 걸 보지 않으면. 네. 실제로 여기에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어쨌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 내부에서 모순되는 것이 뭐냐면 야간 숙직을 하는 것은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운 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 남성만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여성이 범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당직을 남성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쟁점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얘기라서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면 네. 이 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과 조금 다르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 폭행, 여기에 뭐 실제로 성범죄 중에 강간도 들어가고요. 이런 걸 전부 합쳤을 때 실제 피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간 같은 경우는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살인과 폭행, 강도 피해자가 남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인식을 잘 못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어떤 피해는 범죄 피해는 여성이 많을 것 같고 남성은 뭔가 범죄 피해를 적게 당할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강도, 살인, 폭행의 피해자는 남성이 항상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피해가 위험하기 때문에 숙직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논리로 사실 남성도 숙직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범죄 피해라는 것이 누가 더 피해가 크고 작고를 구분해서 뭐 남성이 당하는 살인이나 강도는 당해도 되는 범죄고 뭐 여성이 당하는 범죄는 당해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권이라는 그래도 사회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런 지금 제대로 된 통계에도 맞지 않는 것을 근거로 이런 진정을 기각했다는 것이 저는 뭐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 내부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앞서 네, 얘기했던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런 성범죄나 어떤 성갈등 문제에 대해서 너무 구시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대중이 어떤 오해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될 기관들이 오히려 그런 오해들을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는 게 전 정말 안타깝고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젠더 갈등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진정 내용을 충분히 보고 오진 못해서 네, 자유롭게 네, 말씀해 이야기 주시죠.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우선 간단히만 보니까 어쨌건 농협의 어떤 곳에서 당직근무 편성에 있어서 이게 차별이 아니냐, 남성만 남직근무 관련한 것을 배치하는 것이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공고하는 내용도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하는 건 차별이다 아니다 이전에 되려 이제 여성 근로자들과 노조가 같이 이야기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좋지 않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주 일반적으로 남성만 예를 들면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렸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 근데 좀 상황에 따라서 저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성, 여성 그 숙직이 차별이냐 아니냐 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1시간 넘도록 뭐 토론을 해도 부족한 그런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청년마수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새 예산안 처리부터 남성 직원 숙직 차별 논란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크리스마스인 주말까지 이어질 텐데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 시 옷차림과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